하늘에서 내려온 인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마음을 여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인 파일럿 그녀, 한국의 가난한 짐꾼을 위해 불교에 귀해하다. 내 이름은 벨라, 풀네임은 이사벨라 그랜드다. 나는 파일럿이다. 그렇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자 민간 항공기 조종사. 26살 때부터 나는 강철로 된 새를 몰아 수많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뉴욕에서 두바이로, 파리에서 도쿄로. 세상은 내게 뒷마당과도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지리시간에나 들어봤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작은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착륙해야만 했다. 기장은 근처의 작은 공항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논과 야트막한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해안 마을의 공항이었다. 5분 만에 화장이 녹아내릴 듯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나는 여전히 깔끔한 조종사 유니폼에 배지와 선글라스까지 갖춘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때 내 머릿속엔 오직 앉을 곳과 커피, 그리고 인터넷 신호뿐이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인간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흘러가곤 한다. 나는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소박한 얼굴,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내가 본 그 어떤 미소보다도 평온한 미소를 가진 남자. 낡은 작업복에 흙투성이, 신발,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 것이 아닌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빠르고 능숙했다. 나는 그가 택시에서 힘겹게 내리는 할머니 한 분을 돕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의무는 아닌 듯 했지만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뜻 나서서 도왔다. 그 후에는 젊은 엄마의 짐을 받아 대합실까지 옮겨주었다. 그 모든 일을 미소와 함께 해냈다. 저 사람은 누구죠? 나는 근처에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다. 아, 준호 씨요. 여기서 잡다한 일을 해요. 짐도 나르고 사람들 돕기도 하고 가끔 콜택시 기사 일도 하고요. 준호. 짧은 이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곧바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몇 분 후 나는 조종사 휴게실에 중요한 서류가 담긴 파일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젠장. 나는 서둘러 비행기 쪽으로 돌아갔지만 공항 직원이 절차상 안 된다며 나를 막아섰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내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그 평온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준호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잠자코 듣더니 별말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몇 분 후 그는 조금 낡았지만 내용물은 온전한 내 붉은색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는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직원들이랑 잘 아는 사이라서요. 마침 그분들도 이 파일이 누구 건지 몰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는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인걸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나는 파일럿이다. 뉴욕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연봉도 높다. 내 차는 이곳 사람들 대부분의 집보다 비쌀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통장조차 없을지 모르는 이 남자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허세도 없이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몰래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대합실 구석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손으로 먹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이 인사를 건넬 때면 환하게 웃어주었다.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환승구역 밖에서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가 생수 2병을 들고 다가왔다.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나를 위해 사온 거예요? 그는 작게 웃었다. 네,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나는 그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생수가 별 5개짜리 호텔의 최고급 와인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사람들은 그냥 준호라고 불렀다. 그날 밤 나는 공항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서 묵었다. 부품을 서울에서 조달해야 해서 비행기는 최소 이틀은 더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나는 이곳과 준호라는 남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낡은 스쿠터 뒷자리에 타고 시장에 갔다.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공항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를 따랐다. 왠지 모르게 그를 믿을 수 있었다. 시장의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상인들과 악수하고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 카메라 하나, 조명 하나 없는 꾸밈 없는 진심이었다. 학교는 다녔어요? 내가 물었다.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어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혼자 공부했어요. 책도 읽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해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냥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운 게 언제였더라? 아마 아주 오래전 일일 것이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 나와 준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곧 다시 하늘로 돌아가 이곳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기분이었다. 준호 씨, 내가 말했다.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그가 웃었다. 아니요. 밑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비행기 엔진 고장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어쩌면 진짜 고장 난 것은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준호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마음을 처음으로 고쳐준 사람이었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더 정확히는 그 작은 해안 마을과 준호라는 사람을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내 비행기는 다시 하늘을 날기 시작했고 스케줄은 여느 때처럼 빡빡했다. 오늘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모레는 런던행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항공사는 내 경험과 비행 시간을 믿고 중요한 노선들을 맡겼다. 마땅히 기뻐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언가 변해 있었다. 준호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있던 그 마지막 순간 이후로 내 마음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내 몸은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잡고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자라나는 그리움이 있었다. 그의 미소가, 그의 소박함이,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평온함이 그리웠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단정하며 규율을 잘 지키는 나를 보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뉴욕의 호화로운 아파트, 편안해야 할 거실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세상 어느 위성 채널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텔레비전. 하지만 모든 것이 고요하고 공허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도시는 분주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고급차들이 질주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째서인지 전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 소리마저 소음처럼 들렸다. 예전에는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라고 생각했다. 멋진 커리어, 넓은 집, 완벽한 자유. 하지만 준호를 만난 후 그 모든 정의가 흐릿해졌다. 나는 만족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 애썼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교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마치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는 기분이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전 약혼자였던 알렉스를 만났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잘생기고 똑똑했으며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법을 알았다. 내가 모든 것을 취소하기 전 우리는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너무 계산적이었다.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만 했다. 아직도 파일럿이야? 알렉스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넌 항상 열정이 넘쳤지. 하지만 가끔은 네가 이 세상에 살기엔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혹은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을지도. 그 짧은 대화 후 나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변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는 몰랐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여행 사진 폴더를 열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이라고 적힌 폴더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가 몰래 찍은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아침 시장, 바닷가, 그리고 늙은 어부를 돕고 있던 준호의 뒷모습.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가졌을까? 그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학력도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동안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평온함. 나는 그곳에 대해, 그곳으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준호는 언젠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과시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확신에 찰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나는 명상, 자비, 보시, 그리고 부처님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해 많은 것을 읽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심지어 불교에 귀해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몇 개 찾아보았다. 어째서인지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일도 드물었다. 부모님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기보다는 가족 사업을 돌보는 데 더 바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무언가 더 평온한 것으로 서서히 이끌리는 기분이었다. 사흘 후 나는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회사 경영진에게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평판 덕분에 어렵지 않게 허락해 주었다. 바로 그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이번에는 일이 아니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었다.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도, 동료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준호를 다시 만나러 가고 싶었다. 로맨틱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준호가 가진 것처럼 소박하고 진실된 삶이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내 비행기는 밤에 착륙했다. 공기는 내가 떠날 때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그 작은 해안 마을은 도시의 불빛도 인파도 없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준호. 나는 아직 당신을 다 알지 못했어. 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그 작은 해안 마을로 돌아왔다. 예약한 호텔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나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하나와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다. 이것은 출장이 아니었다. 나 자신조차 그 목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여행이었다. 지방공항 터미널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소박했고 병 음료를 파는 상인들과 보안 펜스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내가 평소에 이용하던 국제공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지만 바로 그 점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콜택시를 불렀다. 차가 오자 나는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소의 이름을 말했다. 기사님, 나무다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주세요. 주변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아직 서툰 한국말로 내가 말했다. 기사님은 나를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해안길 말씀이시군요. 거기 나무 데크가 많긴 하죠, 손님. 네, 아마 거기일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 차가 달렸다. 시골길의 웅덩이를 피해 구불구불 나아갔다. 길 양옆으로는 낡은 집들과 텃밭이 스쳐 지나갔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 작은 길가에 멈췄다. 식당은 저기고요. 근데 혹시 자빌하는 준호 씨 찾으시면 집은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해요. 작은 절 근처에 있습니다. 기사님이 오솔길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 준호 씨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걷기 시작했다. 두려움인지, 어색함인지, 긴장감인지 모를 감정 때문에 발걸음이 느렸다.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절의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낡은 티셔츠, 페인트 자국이 묻은 작업 바지, 그리고 보자마자 준호임을 확신하게 하는 특유의 미소. 나는 길 끝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 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에 준호가 돌아보았다. 그는 몇 초간 멈칫하더니 망치를 내려놓고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벨라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처럼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다시 오셨네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물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 돌아왔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절 앞에 나무 의자에 앉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하늘이 더 푸르고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 그는 내가 말을 잇기를 기다리며 돌아보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신과 이야기한 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진 건 많은데 텅 비었어요.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아요. 소박하지만 평온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게 당신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죠. 준호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저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벨라 씨. 알아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논이 벼들이 조용히 흔들렸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벨라 씨. 국제선 조종사고요. 여기서 사는 건 안 맞을 거예요. 제 집은 작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요.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부자거나 성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는 작게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괜찮다면 며칠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당신의 터전을 배우고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신을 배우고 싶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리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벨라 씨, 당신이 그걸 원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어머니 댁에서 묵었다. 집은 소박했다. 나무 벽에 오래된 타일 바닥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그의 어머니는 마치 친딸처럼 나를 맞아주셨다.
언어 때문에 소통은 어려웠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준호의 조카가 휴가 때 쓴다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불빛은 희미했지만 별 5개짜리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창문으로 하늘을 보았다. 밖에는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시의 불빛이 방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더 큰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나는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았다. 이 마을의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처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나 경적 소리는 없었다. 오직 닭 우는 소리, 작은 절에서 들려오는 아침 예불 소리, 그리고 삐걱이며 열리는 대문 소리뿐이었다. 나는 준호 어머니가 타주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햇마루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새벽 일찍 나갔다고 했다. 이웃집 기와 이는 일을 돕는다고. 그는 평소처럼 별말 없이 훌쩍 떠났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그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나는 절로 걸어가 보았다. 건물은 소박했다. 나무벽에 차가운 타일 바닥. 그곳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마당을 쓸고 있는 노인 2분과 아라비아 숫자를 배우는 듯한 아이 1명뿐이었다. 나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내가 준호네 집에 묵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걸 이미 알거나 혹은 원래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승복을 입고 있었다. 인자한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주지 스님이라고 불렀다. 절의 책임자이자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다. 벨라라고 했지요? 그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준호 씨가 믿는 부처님에 대해서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비웃는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그런 말을 자주 들어본 사람의 미소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불교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거나 옷차림을 바꾸는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에 대한 것이지. 불교의 귀의 궤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주지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가볍지만 깊게 느껴졌다. 강요도 압박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설명이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스승이요.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벨라, 당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위한 분이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모든 존재를 위한 분. 간단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내 심장을 울렸다. 그날 나는 꽤 오랫동안 절에 앉아 있었다.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들었다. 논쟁도 비웃음 섞인 의심도 없었다. 그들은 내 호기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찐 고구마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마루에 앉아있는 나를 보자 미소가 번졌다. 절에 갔었어요? 그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네, 주지 스님이랑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묻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아직 헷갈리는 게 많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천천히요. 준호는 하늘을 보았다. 배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당신이 처음 비행기 조종을 배울 때처럼요. 안 그래요? 나는 작게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고구마를 먹었다. 무거운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작은 신음소리에 잠이 깼다. 방에서 나가보니 준호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아파 보이는 무릎을 붙잡고 계셨다. 나는 곧장 다가가 방석에 더 편히 앉으시도록 도왔다. 아프세요, 어머님? 아직 서툰 한국말로 물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탁자에서 파스를 가져왔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내가 그들의 친절에 보답하는 작은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 후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준호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서툰 영어 단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며 말씀하셨다. 벨라, 착한 아이. 여기 있어서 엄마 기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말은 단순히 준호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준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 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의 한가운데서 나는 준호에 대한 감정 이상의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나는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신을 찾기 시작했다. 조용히 마을에서의 나날은 느리지만 충만하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나는 더 일찍 일어나 집 앞에 앉아 닭 우는 소리, 예불 소리, 그리고 때때로 절 근처 가게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낯설었던 작은 일상들이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잡다한 일로 바빴다. 오늘은 이웃집 울타리를 고치고, 내일은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모레는 밭에서 수확을 도왔다. 나는 가끔 그를 따라가 도시락을 전해주거나 그가 쉴 때 땀을 닦아주었다. 이상했지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예전에는 수백 톤짜리 비행기를 조종했지만 지금은 밭에 물 한 병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절의 계단에 나란히 앉아 점점 색이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덤불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벨라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여기서 살 확신이 있어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확신이 없었다면 지난주에 벌써 돌아갔을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작게 웃었다. 고집이 세시네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노랗게 익어가는 논을 향해 있었다. 나는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벨라 씨, 나는 많은 걸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당신처럼 호화로운 집이나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이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 서로 솔직해야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준호 씨.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좋은 불자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있고 전보다 훨씬 더 평온해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 그가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기도한 적이 있어요, 벨라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때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머무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께 딱 한 가지만 빌었어요. 떠나지 않을 사람, 그저 동정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닌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나는 조용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그러다 당신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려워요. 너무 많이 기대하게 될까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싸워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진심이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나는 주지 스님과 정기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간단한 경전 구절과 절하는 법,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절을 하려고 할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천천히 모든 것이 더 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이 끝난 후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보살님 두 분과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조용히 말했다. 벨라, 때로는 가장 좋은 기도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참으며 마음속으로만 속삭이는 것이라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스님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곳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한 남자와 함께 살며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미국의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나는 아직 그들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다. 두려웠다. 그들이 실망할까봐,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긴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법당 방석에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말했다. 부처님, 만약 이 길이 당신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제게 힘을 주세요.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 말을 하자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다음 날 밤 준호가 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내가 나가자 그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마을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오후에 자주 앉아 노는 평평한 바위가 있었다. 내가 왜 자주 여기 와서 앉아 있었는지 알아요? 준호가 앉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삶이 너무 힘들 때 여기 자주 왔어요. 앉아서 조용히 그냥 하늘만 봤어요. 부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분이 듣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알다시피 벨라 씨,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다르다면 더 그렇겠죠. 문화도 언어도 이전의 믿음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어요, 준호 씨.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촉촉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별다른 말 없이 나는 사랑이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나는 점심 공양 후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 소리와 바람에 조용히 책장이 넘어가는 불경 소리뿐이었다. 나는 방석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삼귀의 산괴이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다. 이것이 단순히 준호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의 일부가 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나를 확신하게 만든 것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다. 사람들의 달콤한 말 때문도 준호의 관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연기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내게 소개된 부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었다. 강요 없이 다가오시고 침묵 속에서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을 주지 스님이 여느 때처럼 온화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소, 벨라?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나무서가에서 작은 염주를 꺼냈다. 그리고 내게 그의 말을 따라하라고 했다. 천천히 깊은 의미를 담아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그 세 문장을 따라 읊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회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을 마친 후 나는 그저 침묵에 잠겼다.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쏟아져 나온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흑투성이 옷을 입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멀리서 나를 보고는 다가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 오늘 수계식 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을 걷고 싶어요. 당신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제 길이기도 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다가와 맘마루에 앉았다.
영화에서처럼 포옹도 달콤한 말도 없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다. 준호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튀김 한 접시를 가져오셨다. 내가 수계식을 했다고 말씀드리자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잠시 안아주셨다. 따뜻하고 소박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포옹이었다. 며칠 후 나는 영상통화로 미국의 부모님께 연락했다.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준호의 집 배경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께서 옆에 앉으셨고 그의 눈은 즉시 심각해졌다. 벨라, 어디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 한국에 있어요, 엄마. 전에 말씀드렸던 준호 씨 집에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벨라, 우린 네가 그냥 휴가를 즐기는 줄 알았어.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니? 그리고 너 좀 달라 보이는구나. 아버지께서 딱딱한 어조로 물으셨다. 나는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고 저 불교에 귀해했어요. 어머니는 입을 가렸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충격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쉬운 대화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여전히 두 분의 딸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여전히 벨라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와 준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큰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밤 공기는 꽤 쌀쌀했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이기도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웃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그 순간에 딱 맞는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나는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내일 새로운 도전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믿음과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랑과 함께, 그리고 그날 밤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나는 이 결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결정이었음을 알았다.